어떤 제조업의 서비스를 같이 엮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또 올리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어떤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이런 것 등을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하거든요. 전기차 같은 거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한다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선박 회사 같은 경우들도 AI 항로 사전에 하자를 스크린해서 유지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방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산업에서 이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큰 트렌드였고 우리는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가 성장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한국은행 최준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작년에 한번 출연하시고 또 이제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슨 하실 얘기가 있다고? 네, 제가 외부 유튜브를 처음 출연을 했는데 보고 나서 뭔가 두 가지 포인트에서 약간 충격과 그 부끄러움과 왜요? 그 반성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네. 첫 번째는 저는 제가 서울말을 쓰는 줄 알았어요. 서울말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옆에 서울말 쓰시는 분이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해서 대조돼서 이제 들어보니까 와, 사투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하구나, 나는. 네네네. 아니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그리고 좀 약간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사투리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이게 딕션이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약간 마치 그 치과 치료 갔다가 뭔가 마취가 풀리지 않은 사람이 약간 혀가 약간 꼬여서 말하는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해서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느끼겠지만 한국은행에서 계신 박사님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방송 출연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좀 제대로 해보겠다.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가져오신 그 내용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엄청나게 큰 주제를 가져오셨어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나와주셨던 정선영 차장님께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내용에서의 주제가 알고 보니까 이게 디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공급망이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서비스 매출은 많이 느는 것 같다, 교역은. 그럼 우리는 서비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에서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런 흐름에서 이제 생각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 보고서가 시작됐던 게 작년에 이제 정선영 저희 팀에 계시는 정선영 박사님께서 여기 와서 발표해 주셨던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보고서에 어떻게 보면 후속편으로 이 보고서가 처음에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고서에서 이야기 나왔던 게 글로벌 공급망의 향후 변화의 방향은 이제 서비스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경제 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제 3월 19일에 한국은행 경제통계 1국 국제수지팀에서 지식 서비스 통계를 처음으로 편제를 하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과정에서 총재님께서 야, 이거 되게 괜찮으니까 조사국에서 하고 있는 그 서비스 보고서랑 함께 같이 연동을 해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고서를 다 썼는데 좀 빠꾸 먹었다 이런 건가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시 합쳐봐라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진행 방향이 약간 좀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공저가 이제 통계국 분들하고 이제 같이 공저가 됐고 이제 이제 지식 서비스 통계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지식 서비스 통계라는 게 뭐예요? 지식 서비스 통계라는 게 이제 3월 19일에 원래 이제 저희 통계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보면 이제 정의가 잘 나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식 집약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서비스이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냐? 지식 재산권, 그다음에 이제 뭐 정보통신 서비스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있고, 음악 같은 경우도 파일 스트리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스트리밍. 근데 제가
주로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네네. 예를 들면 BTS가 미국에서 공연하는 것들은 공연도 사실은 그 공연 디지털 플랫폼은 아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지식 서비스긴 해요. 왜냐하면 BTS의 공연이나 음악이나 공연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다 창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다 지식에 기반돼서 창출된 서비스라고 보고 그런 것도 지식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디지털 플랫폼에 통해서 거래되지는 않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지식 서비스에 포함이 되고 이제 그러지 않고서는 주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것들. 아하. 예, 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을 뭐 넷플릭스에서 그쵸.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이런 것 다 등이 지식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지식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가 따로 나오지 않았었나 보네요. 예, 지식 서비스라고 해서 따로 딱 분류가 되지 않고 한국은행 그 국제 수지 통계에 여러 항목이 세부적으로 있긴 있고 그 안에 뭐 지식재산권 서비스,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뭐 이런 게 있고 전문 경영 서비스 뭐 이런 것 등이 있거든요. 그 항목에. 근데 그 중에서는 뭐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과 관계가 없는 것들도 많이 섞여 있고 좀 더 이 그 지식 서비스 통계에서는 이 서비스 수출을 한 업종이 누구냐, 예를 들면 제조업이 수출을 했느냐. 아하. 어떤 업종에서 이 서비스를 수출했는지까지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나눠서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아,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식 서비스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대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고생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 검토 배경에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왜 서비스 수출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 봐야 되냐? 과거에 우리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동력으로서는 상품 교역이었습니다. 상품 교역. 네, 근데 상품 교역의 증가세가 금융위기 이후로 많이 둔화가 되고 이제 전체 그 세계 교역에서 상품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아하.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 그때 이제 상품 교역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 세계화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또 다른 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세계화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교역으로서 뭔가 이렇게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교역으로의 변화, 세계화의 양상이 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 주장도 많이 힘이 실리고 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이제 비교역제라고 많이 배우거든요. 서비스는. 비교역제. 예, 교역이 되지 않는 것들. 아하.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교역의 비중이 커지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 이제 기술 발전, 그러니까 주로 이제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비교역제였던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이 확대된 것이 주요한 배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에라고 이제 정의되는 것 등이 따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 비중이 전체 서비스 교역에서의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커지고 있고요. 전체 이제 서비스 자체도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디지털 교육의 비중도 커지고 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세계화의 양상이 서비스로 이제 점점 변화하고 있고 네. 그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로 인한 서비스의 교육 가능성 확대. 이런 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다라고 먼저 말씀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말이 그 서비스의 교역 가능성 이렇게 좀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서비스를 어떻게 팔아 못 팔지 뭐 이런 거였던데 네.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아이폰에서 쓰는 그게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교역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뭔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예. 진행되고 있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림을 보면 너무 명확하게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로 인해서 교육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저번에 이제 정선영 박사님 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 뭐 서비스면 뭐 이발하고 이런 건데 이게 어떻게 그렇죠. 수출이 되냐. 그렇죠. 서비스도 공급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방식이 있고 국경을 넘어서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역을 이동해서 그쪽에 사는 방식. 예를 들면은 이제 해외 법인을 그쪽에다 설립을 해서 그쪽에다 서비스 공급해주는 방식. 아하. 그런 방식이 있고 반대로 수요자가 와서 서비스를 수요되는 방식. 여행. 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한국 와서 뭐 미용을 한다든지 성형수술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뭐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네. 것 등이 그렇게 가능한 거고요. 직접 몸이 와야 되는 거네요. 뭐 와야 어렵지. 되는 거죠. 예. 수요자가 와서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상 이제 팬데믹 때 크게 감소했었어요. 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겠죠. 이런 물리적인 이동이 필요 없는 공급 방식 같은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국경을 넘는 방식인데
국경을 넘는 방식에서는 예를 들면 운송 같은 경우도 국경을 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리적인 이동이 당연히 수반되는 거고. 그쵸. 해운 같은 거.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 같은 걸 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넷플릭스에 보내려면 그냥 파일 전송하면 끝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사실은 이게 뭐 팬데믹이나 이런 관계 없이 쭉 성장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사실은 팬데믹과 관계 없이 그냥 이제 서비스 공급이 그런 방향으로 된 것도 많이 쭉 성장을 했고요. 네. 예,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는 서비스는 그 팬데믹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꺾였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리적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공급 방식, 예를 들면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그냥 현지 법인이 그냥 거기서 그냥 현지에서 그냥 바로 서비스 공급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의 서비스 공급은 팬데믹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쭉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서비스가 사실은 이제 팬데믹과 관계없이 사실 쭉 증가를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공급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의료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교육제죠. 네네. 우리 치료를 한다든가. 근데 예를 들면 원격으로 해서 내가 해외에 있는 환자를 치료를 해줬다. 그게 사실 이제 기술 발전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그게 수출이 되는 겁니다. 아. 그게 전형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비교육제를 교육제로 만드는 쉬운 예로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원격 같은 경우, 원격 치료를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원래 그냥 뭐 GDP라고 하면은 그냥 거래를 다 더한 거다. 네네. 근데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래 하던 걸 더하는 방법, 안 하던 걸 하는 방법. 근데 하던 걸 하는 거는 사람이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끼를 먹을 수 없으니 쉽지 않지만 네네.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는 할 수 있다. 네. 그것이 디지털 혁명을 통해서 이게 가능해졌던 거고, 그 현상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네요. 네. 안 하던 거래를 이제 하게 만드는, 그게 네. 사실 어떻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런 트렌드 하에서 이제 한국을 이제 다시 좀 이제 우리나라를 시선을 보면. 돌려보면, 한국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경제 성장 자체가 상품 교육 중심으로 성장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제 수지를 크게 보면 상품 수지는 많은데 흑자, 내 서비스 수지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상품 수출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여러 국가에서 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되게 강화되고 있고, 뭐 관세도 많이 인상되고 있고 해서 이제 상품 교육 환경의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상품 수출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제는 그러면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서비스를 봐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서비스도 그냥 내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내수가 좀 좁으니까 서비스 수출에 눈을 돌려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출발한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제가 이제 썼는데,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를 물어보거든 이제 고개를 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보게 하라. 아. 네, 이렇게 그만큼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작년 10월이었나요? 하반기 때 이제 한은 총재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중국한테 너무 많이 밀려서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서비스에서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니까 계속 더 집중해서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서비스 수출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제 오늘 서비스 수출의 현실을 좀 더 진단해 보자. 챕터 2인데요. 챕터 2의 내용을 좀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비스 수출은 사실 성장세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더뎠다. 예, 그렇지만 한 줄기 빛과 같이 지식 서비스 분야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게 챕터 2의 한마디 요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준은 이제 주요국에 비해서 성장세가 더뎠다라는 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더뎠냐? 일단은 서비스 산업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발전돼 있는지를 경제 발전 단계별로 선진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단계에 대한 어떤 대표 지표로는 1인당 GDP로 봤을 때 1인당 GDP가 쭉 증가를 하면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긴 해요. 거의 모든 국가에서요. 그러네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1인당 GDP가 5,000불인 시점이 한 69년도인데 이때 이미 서비스가 60%였고 쭉 상승을 해서 뭐 8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 수준에서 시작을 해서 60%까지 올라와서 그냥 거의 플랫하게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와는 거의 계속 좀 약간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시작도 애초에 낮았지만 더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고 미국이나 영국은 애초에 뭐 선진국이고 서비스가 발달한 나라니까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제조업이 발달된 것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한 10%포인트 정도 어떤 경제 발전과 견주어 봤을 때 한 10%포인트 정도 비중이 좀 낮게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서비스 수출로 이제 한정을 했을 때도 2010년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로 쭉 그냥 단순하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요국 대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못 하고 있군요. 예, 인도나 중국 같이 이제 신흥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얘네들보다 낮은 건 물론이고 이미 우리보다 한참 앞에 가 있는 미국이나 영국 이런 애들보다도 성장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죠. 차이가 안 그래도 큰데 성장률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고 전체 서비스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또 보면은 거의 바닥에서 쭉 기고 있는데 정확한 뭐 숫자는 2010년도 1.9% 정도 됐는데 1.6% 정도까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점유율이? 예, 서비스 수출 점유율이. 그러니까 되게 더디게 성장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더디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저희는 이제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눴는데 이것도 아까 제조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끼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선진국은 저만큼 앞서 나가 있고 신흥국은 계속 쫓아오고 있고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제조업도. 서비스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항목을 뜯어보면 여러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냥 이걸 자세히 좀 분석해 보면 딱 한마디로 저는 표현하는 게 뭔가 선진국인 듯 선진국 아닌 선진국 같은 구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구성 항목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중간쯤에 있는 구성 항목인데다가 그러면 이제 비중이 높은 애들은 보면 지식재산권이나 이런 것 등이 비중이 높지 않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이게 이제 선진국이 아닌 듯한 구성인데 보라색이네요, 지식재산권. 기타 사업 서비스가 비중이 되게 큰데 요것도 이제 기타 사업 서비스라는 게 되게 말이 이제 범위가 포괄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전문 경영 서비스, 그 다음에 기술 무역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 무역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뭐 단순 용역이나 기술 협약, 뭐 그다음에 뭐 무역 관련된 어떤 상사 같은 거래 이런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거를 딱 보면 이제 전문 사업 서비스 중에서도 전문 경영 영역, 예를 들면 법률, 회계, 컨설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미국하고 영국 같은 선진국에다가 인도가 비중이 커요. 그 말은 이제 뭔가 선진국 플러스 약간 영어권 국가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컨설팅이나 법률이나 이런 건 사실 영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뒷받침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나라가 글로벌리 장악하기가 있다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니까. 지식재산권 사용료도 사실은 미국하고 영국, 일본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공통점은 뭐냐? 딱 들어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서비스 관련돼서 내공을 쌓아왔던 나라들이에요. 얘네들은 이쪽 분야에서 경쟁력이 너무 높고 그리고 제도라든지 언어라든지 장벽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한테 비빌 틈도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또 반대로 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연두색이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이 왜 이렇게 갑자기 크냐면 이 약간 통계적 착시인데 이거는 그 유럽에 있는 그 구글이나 애플의 본사들이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금 혜택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아일랜드에 있는데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유럽의 다른 국가로 거래되는 뭐 구글의 어떤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일랜드 수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문제로 아일랜드가 되게 비중이 큰데 그럼 그걸 제외시키고 본다면 미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기는 거의. 사실은 중국하고 인도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파트는. 그러니까 왜 이래 얘네들이 정보통신이 얘네들이 높지? 정보통신은 사실은 이제 다시 뜯어보면 그 저임금의 아웃소싱이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IT 인력을 좀 싸게 해서 약간 이제 뭐 코딩 해주고, 코딩 대신 해주고, 공대생 아시잖아요. 뭐 코딩 쭉 해주고, 뭐 그냥 싸게 그냥 납품받고 이런 그런 것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인도 같은 경우는 콜센터도 막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이 비중이 되게 커요.
정보통신 비중. 그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도나 중국 같은 거에 비해서 임금 수준을 고려하면 또 사실상 이것도 우리나라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지금 우리나라가 비집고 들어갈 팀이 거의 없다. 이게 이제 대외적 요인으로서 이렇게 성장 못했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네요. 네, 뒤집고 들어갈 팀이 없었던 게 대외적 요인이고 네. 대내적 요인은 제가 이제 뭐 경제 성장에서 서자다 이렇게 표현을 제가 했는데 이게 무슨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이게 서름을 받았다는 거지. 네, 서러웠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요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의 항목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운송과 기타 사업이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운송은 제가 말씀을 추가로 안 드려도 사실은 제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로비스가 현대차에서 만든 자동차 옮겨주고 받는 서비스 이게 이제 기타 서비스 이렇게 되겠죠. 운송으로 가는 거죠. 운송이겠죠. 예를 들면 H&M이 우리나라에 어떤 수출품을 싣고 미국이나 유럽으로 다 이제 이건 제조업하고 그냥 밀접한 관계가 있죠. 네, 완전히 그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고 제조업을 싣고 가는 거니까 사실은 제조업을 보조하는 역할인 거죠. 그다음에 기타 사업 서비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의 항목이 있는데 연구개발, 그다음에 전문 경영 컨설팅, 그다음에 기술 무역 기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술 무역 기타가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기타 사업 서비스 내에 압도적으로 커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럼 이 기술 무역 기타 사업을 뜯어보면 이게 뭐냐면 국내 본사가 해외 자회사의 생산 법인이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유통 법인이든 그쪽에다가 기술 용역이라든지 무역 같은 어떤 상사스러운 그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이 이제 다 이쪽으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다 제조업의 현지 생산과 현지 시장 진출을 보조하는 역할에서 이 서비스가 국내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로 다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이제 기타 사업 서비스도 대부분이 사실은 제조업과 연관이 굉장히 많다. 실제로 이제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지 생산 기지 그리고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법인 이런 것 등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나라로 실제로 그 항목들이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서비스 너무 크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다 제조업에 연동돼서 그걸 보조하기 위한 서비스 수출이었고 이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 자체가 상품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비스는 약간 서자로서 좀 이제 형님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로서 수출이 됐었다라는 거고 이거 그림 14번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요거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분석했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우리 서비스의 우리 서비스가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보는 거죠. 다른 나라의 생산에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우리 서비스도 잘 수출이 됐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본 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우리 서비스 수출을 평가를 한 겁니다. 다른 나라의 생산에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2가지 요인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활용되었는지를 보는데 이 다른 나라의 생산이 그냥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많이 쓴 건지 다른 나라의 생산에 얼마나 우리 서비스 잘 사용됐는지가 이제 척도인데 이 얼마나 사용됐는지를 볼 때 다른 나라의 생산 자체가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기 자체. 경기가 좋으면 생산도 많이 할 테고 우리나라 서비스의 사용량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요인이 있고 경기 요인을 싹 제거를 한 다음에 똑같은 양을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거를 유독 더 많이 쓰게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나라 걸 좀 덜 쓰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분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더 영향력이 커졌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제 올라간 거냐? 경기 탄 거냐? 경기 탄 거냐? 이걸 제외하고 맞습니다. 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우리나라의 서비스에 다른 나라의 생산 사용되는 정도는 대부분 그냥 경기 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생산에 경기 요인을 여기서 싹 제거를 하고 보면 그냥 우리나라의 서비스를 다른 나라의 생산에 좀 더 많이 사용됐던 정도는 크게 안 증가를 하게 된 거고 예를 들어 중국이나 미국, 인도, 뭐 싱가포르 이런 나라, 아일랜드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확 사용하게 되는 그 이 나라의 서비스를 생산해 그러니까 경기적 요인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 나라의 서비스를 생산하게 되는 정도가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약간 경쟁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서비스가 다른 나라에 사용되는 정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경기적 요인 없이 네. 그러니까 뭔가 이 나라의 서비스가 경쟁력이 좀 커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열이 있다. 열의에 있었고 경쟁력도 그렇게 없었다. 우리나라가 구조적인 요인으로만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좀 형님을 보조하는 역할에 그쳤고 그래서 그런지 뭐 글로벌 어떤 생산에 있어서도 좀 경쟁력 없이 좀 성장이 거의 없었다. 경쟁력 측면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굉장히 성장이 더뎠다. 대외적으로도 좀 끼어 있고 선진국 하는 거는 못하고 후진국은 따라오고 이제 서자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니 형들 현대차, 삼성전자고 나가서 수출할 때 따라가는 거 하고 그리고 뭐 본사가 여기 있고 이런 거 아니면 성장을 잘 못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분석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너무 우울한데요? 네, 뭐 이게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라고 해놓고 이게 너무 우울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한 줄기 빛은 있다. 그게 바로 지식 서비스. 지식 서비스. 네. 아까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지식 집약적이고 주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 지식 서비스가 완전 진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2010년부터 연평균 성장이 2024년까지 13.4% 정도 증가를 했어요. 와. 그러면 우리나라 서비스가 되게 더디게 성장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서비스가 어느 정도였냐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3.8%예요. 그럼 사실상 전체 서비스 성장이 3.8%밖에 안 됐는데 지식 서비스가 13.4%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혼자 상승 다 한 거네요. 네, 사실상 이제 멱살을 이제 끌고 멱살을 잡고 이제 끌고 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중도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2010년도에 7.6% 정도에서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에서 2024년 26.5%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비중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예, 뭐 한 30%, 뭐 40% 이렇게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이 속도를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은 제일 빨라요. 2010년도에 지식 서비스에 차지하는 비중이었고 연한 파란색이 짙은 파란색이 이제 2023년 기준으로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이 증가폭이 그러니까 각국의 서비스 수출에서 지식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인 건데 그 증가폭이 우리나라가 제일 크다. 그만큼 각국의 서비스 수출 흐름 속에서 지식 서비스가 성장하는 거는 한국이 지금 제일 빠른 속도다. 그렇네요. 이게 우리 한국 서비스 수출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고 요거를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봐야 우리 서비스 수출을 향후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이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챕터 3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두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보니 우리는 지금 제조업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비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비스 까봤더니 다 진짜 자세히 까보신 것 같은데 자세히 까보니까 이거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지식 서비스 이게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이제 지식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지식 서비스는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지식 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각각의 비중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보고서를 보시면 근데 이제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한 54% 정도, 그러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이미. 비중으로 치면은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가장 비중이 크다. 근데 증가세로 치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18.1%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장 높게 증가하는 걸로 보여요. 네. 실제로는 2010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를 평가를 하면 정보통신 서비스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왜 최근 증가세라고 이제 하면서 문화여가 서비스를 강조를 하냐면 2020년부터 평가를 해보면 4개 항목에 대해서 2020년부터 성장률을 보면 문화여가 서비스가 30%가 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식재산권 사용료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아마 7% 정도, 다른 항목의 한 2배 또는 뭐 한 4배 정도까지도 성장률이 가파릅니다. 문화여가 서비스는. 그래서 이제 최근 증가세는 문화여가 서비스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 슬라이드에서는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는 요 4가지 항목이 있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비중이 가장 큰데 최근의 증가세로만 봤을 때는 문화여가 서비스가 가장 크다. 네. 그리고 요거를 기여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비중이 당연히 크니까 이 전체 13.4% 지식 서비스 성장에 대해서 절반 이상 기여를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하긴 했어요. 네. 비중이 크니까. 네네. 근데 이제 문화여가 서비스는 이제 비중 자체가 작다 보니까 기여율도 낮긴 한데 최근 성장률로 봤을 때는 향후 얘네들의 비중이라든지 기여율이 커질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니까 이제 그 저기 보라색이 네. 2020년까지 안 보이다가 2024년에 턱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아예 안 보이다 보일 정도니까 얘네들 이제 굉장히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네. 있다. 금액은 대략 한 400억 불 정도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죠? 대략적으로.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 한 400억 불 정도. 많네요. 생각보다. 네. 네. 그래서 요 비중이 이제 아까 26.5% 정도. 그러네요. 우리 서비스 수출에. 네. 그럼 이제 지식 서비스가 왜 이렇게 성장했냐? 다른 서비스는 이렇게 좀 지지부진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 약간 이제 이 말이 좀 약간 색다른데 이게 저희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 이게 이제 글로벌 트렌드로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이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생각하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을 판매를 하는데 그냥 아이폰만 판매를 하지 않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묻혀서 같이 팔잖아요. 삼성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팔면서 그냥 스마트폰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요새 뭐 광고하는 거 보면 이제 AI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서 같이 광고를 하고 어떤 제조업의 서비스를 같이 엮어서 제조업의 부가가치율도 올리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합 이런 것 등을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지금 두 개는 다 스마트폰 이야기만 들었지 사실 이게 거의 전방위적인 산업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전기차 같은 거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그쵸. 같은 경우도 이제 커넥티드카 해가지고 뭐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독한다든지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선박 회사 같은 경우들도 AI 항로 개발 뭐 그다음에 사전에 전체 선박의 하자를 스크린해서 유지 보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방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산업에서 이게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큰 트렌드였고 우리는 그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가 성장했다라는 게 첫 번째 배경이고요. 네, 제조업 형님이 나가는데 옆에서 이제 같이 거들어줄 수 있는 부가 서비스 같은 느낌인 네, 근데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른 게, 그러니까 제조업을 좀 서자로서 보조하는 역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게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두 개가 이제 융합이 되는 거고, 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나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율주행을 넣은 상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느냐 이 싸움일 거고, 삼성전자도 AI가 들어간 핸드폰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겠죠. 그리고 뭐 AI가 들어가 있는 핸드폰을 만약에 팔았으면 그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예를 들면 구독을 한다든지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AI를 더 쓰려면 돈을 더 내야 되고 계속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 한 번 팔고 나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된 매출로 이어지느냐. 그런 게 이제 제조업의 서비스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는 건 사실이고 그거에 어떤 기반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도 잘 따라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도 발전한 것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여기 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은 대부분 거의 막 70% 정도, 80% 정도 되는 비중이 IT 제품이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이끌어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갤럭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 IT 제품과 클라우드 서비스, AI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다 엮이면서 같이 나가는 그런 것 등이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황색은 좀 비중은 작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 지금은 전기전자 제품이 대부분이고 자동차가 좀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더 많은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일단 제조업에 기반해서 우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의 트렌드를 잘 따라왔기 때문에 지식 서비스도 잘 성장할 수 있었다. 라는 게 이제 지식 서비스 수출의 성장 배경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약간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좀 이제 아는 이야기 나오면 더 재밌어하잖아요. 게임이나 K-팝이나 웹툰, 그다음에 영상 콘텐츠 같은 거 이런 것 등이 이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지금 글로벌리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 난리라는 게 뭐
그만큼 인지도도 높고 경쟁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도 계속 확장되고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 그쵸. 파트가. 그거는 이제 왜 잘 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경쟁력이 지금 계속 얘네들이 사실상 이제 세계에서 먹힐 만큼의 경쟁력이 있는 컨텐츠였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이제 지식 서비스 수출을 이끌어온 다른 또 두 번째 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거는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이미지 개선에서도 나타나고 K-팝이나 뭐 K-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이미지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미지에서 그치는 게 또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늘잖아요. 드라마에서 나왔던 어떤 장소를 가기 위해서 관광객들 온다. 그러니까 여행이나 네네. K-푸드, K-뷰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역량도 굉장히 커요. 이런 산업은.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이 지식 서비스 수출은 앞으로도 파급 역량까지 감안하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기업을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애플처럼 아이폰을 파는데 서비스 매출 비중을 계속 늘릴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에 얼마나 오징어 게임 같은 걸 더 계속 팔 수 있느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보고서에 가서 중간 세미나를 할 때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가 슬라이드에 짧게 언급만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약간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약간 논외로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대략적 연령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광화문인가요? 예, 광화문 이게 언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예. 이게 언제 찍었냐면 네. 작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퇴근하는 길에 그 당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들린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냥 광화문 교보문고 가서 한 분위기라도 한번 보자. 그래서 갔다가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사진을 탁 찍었었는데 네네. 마침인데 이게 서비스 수출 관련된 보고서를 쓰고 있어서 여기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실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원래 재미로 좀 약간 제가 말하려고 싶었던 거는 요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걸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연예인 왔어? 연예인이라도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게 여기서 포인트 왔어거든요. 왔냐? 네, 왔냐? 연예인이 왔냐? 연예인이 와서 기다리는 거냐? 뭐 연예인하고 뭐 사인을 받기 위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적에 되게 오프라인 삶이었는데, 그쵸.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뭐 운동 경기나 콘서트 티켓 사려면 은행 지점 갔어야 됐잖아요. 요새 젊은 분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긴 한데 그런 정도로 오프라인 세대들은 이걸 보시면 뭐 방송국 앞에서 지금 연예인 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약간 이런 거잖아요. 지금 예. 거의 연예인이 오는 상황을 지금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연예인 분들은 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옛날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고. 네네.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들은 어떻게 주로 하실 거라고 추측이 되냐면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고 딱 보는 순간 대부분 다 여자잖아요. 여성분이시잖아요. BTS 뭐 파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 BTS. 왜냐? 이 정도 인기 있는 남자 그룹은 아는 게 BTS밖에 없어.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BTS 뭐 새로운 앨범이 다 출시했어. 뭐 BTS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랑 비슷한 연배. 조금 이제 저보다 젊거나 트렌드를 잘 따라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힌트를 드리면 여기 혹시 이 글자 보이시나요? 도겸? 네네네. 네. 혹시 이거 보시고 혹시 아시나요? 정답은?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표님은 제 세대가 네. 아마 트렌드를 아시는 분들이 도겸이라는 글자 보는 순간 이거 뭐다라고 딱 아실 텐데 여기 세븐틴 앨범 출시일입니다. 세븐틴 아시잖아요? 네, 저희 딸이 좋아하긴 하는데 네. 도겸이 세븐틴 멤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븐틴 멤버 몇 명인지 아시나요? 7명인가요? 혹시? 다 없잖아요, 지금. 네. 세븐틴 멤버가 17명이면 저는 지문도 안 했겠죠. 세븐틴 멤버는 13명입니다. 13명. 네. 저도 많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많다고는 알고 있었어요. 네.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도겸이라는 멤버가 이거 여기 보이길래 도겸? 누군가 혹시 해서 도겸이라는 멤버가 세븐틴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고 도겸이라는 멤버가 혹시 세븐틴 멤버인가? 했더니 맞더라고 진짜로. 네네. 네, 그래서 세븐틴
앨범 출시만 해도 지금 이 정도인데 지금 사진에도 안 보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보이는 줄이 전체 줄이 3분의 1도 안 돼요. 이 줄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좀 너무 놀랐거든요. 네. 세븐틴이 이 정도야? 난 BTS면 이 정도 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세븐틴이 이 정도고. 그럼 이 사진을 제가 왜 올렸냐? 네. 첫 번째, 이 사진에서 한 절반 정도는 다 외국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케이팝의 어떤 흥행은 단순히 케이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내 여행이나 다른 어떤 국내 소비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면 이 가방 사이즈 보세요. 이제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사이즈를 갖고 와서 이만큼 싸들고 가는 거거든요. 상하도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소비로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비스 수출 측면에서는 이분들이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여행 서비스 수출로 잡힙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급 효과가 보통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 사진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오지도 않아도 발매일인데도 그냥 와서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뭐 여담이지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좀 느꼈지만 아까 BTS랑 세븐틴은 이미 데뷔 10년 차 가수고 BTS는 데뷔 12년 차 가수더라고요. 네, 너무 오래됐군요. 네. 네. 한국은행으로 치면 사실은 이제 중고참 과장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연봉은 한국은행 네. 원탑이신 총재님이 한 100배 정도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이야기가 뭐 서비스 어려운 말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뭐 현장에서 보고 있는 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그림 네. 하나가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네. 네. 이분들이 뭐 사실 이것만 하고 가겠어요? 네, 밥도 먹고 그렇죠. 숙박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여행으로 잡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좋으니까 끝 해버리면 개선할 점은 없나? 보고서 왜 썼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내 돈 내지 잘하는데 그냥 개선할 점도 있으니까 이제 약간 정부나 기업들이 이렇게 재원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선할 점을 좀 짚어봤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지식재산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제 지식 서비스 수출에 기여해서 53% 정도 차지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식재산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하나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져요. 산업재산권이냐 아니면 저작권이냐? 네. 네.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눠집니다. 네. 산업재산권에서는 또 세부적으로는 R&D 기반의 지재권 그리고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으로 나눠져요. 이 중에서 이 R&D 기반의 지재권 사용료가 이제 제조업에서 사용한 예를 들면 특허권, 뭐 기술 특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등이 이제 R&D 기반의 지재권 사용료인데 이거는 경쟁력이 사실 좀 미흡하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 제조업 자체가 너무 사이즈가 크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법인과의 거래만 해도 수출이 자동적으로 그냥 증가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그 R&D 기반의 지재권 사용료에 수입하는 걸 보면 더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 보면 수입이 더 많고 수출보다 수출만 봐도 이게 뭔가 다른 기업이나 제조업이랑 딸려간다는 거죠. 네, 뭐 범용성이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요 그래프를 보시면 네. 2010년대 초반에는 거의 중국으로 가고 있다가 2010년 중반부터는 거의 동남아로 가거든요. 그러네요. 그럼 이게 딱 시사하는 바가 이게 딱 우리나라 생산 기지가 사실 이제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동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그냥 R&D 기반 지재권 사용료 수출이 그냥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그냥 우리나라 생산 기지가 그러네요. 중국에 있으면 중국 쪽으로 갔다가 동남아로 가면 동남아 쪽으로 그냥 수출이 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냥 이게 사실 우리나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로 이루어진 데다가 네. 수입은 많이 해서 적자고 R&D 기반 지재권에서의 경쟁력이 좀 많이 미흡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의 어떤 그 근원적인 거나 원천 기술에 대한 어떤 그게 좀 부족하다. 대체가 본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가 뭐 어떤 거고 뭐 원천 기술 약간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좀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설계부터 해서 생산하고 패키징하고 이렇게 관계가 쭉 가잖아요. 네네. 그 설계 단계에서 많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회사가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암이요. 네, 혹시 네. 아시나요? 네네. 네, 이게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 이 회사는
사실은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에 대한 지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반도체를 요렇게 만들려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아키텍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네. 어떤 반도체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의 지재권 써야 돼. 로열티를 줘야 돼요. 네,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R&D 기반의 지재권 사용료 수입으로 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걸 우리는 사야 되니까. 그거를. 사야 되니까. 예. 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R&D 기반의 지재권 사용료 수출은 대체 어떤 거냐면 딱 맞는 예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새 핫한 HBM 같은 거 있잖아요. HBM을 쌓는 기술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뭐 TC 본딩을 하고 있고, 뭐 하이닉스는 뭐 MR 머프 기술을 사용해서 쌓고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쌓잖아요. 네. 이게 왜 딱 맞는 기술이 아니냐면 HBM은 사실은 국내 생산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기술이 이전되면서 수출 수입이 발생하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왜 범용성이 없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냐면 하이닉스가 MR머프 기술로 HBM을 쭉 쌓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이닉스가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이제 HBM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공장을 짓잖아요. HBM 기술에서 MR머프 기술로 쌓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하이닉스에 있는 동남아 현지 법인은 하이닉스 본사에 그 MR머프 기술의 사용권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수출로 잡힌다는 거죠. 아하. 근데 사실은 그 기술은 하이닉스 말고는 어디서 쓰겠어요, 그걸? 그렇죠. 예,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잘 나가면 좋은 거긴 한데, 그렇죠. 하이닉스 아니고 다른 뭐 반도체 회사도 쓸 수 있는 거면은 더 좋겠지만, ARM 같은 회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ASML에서 노광 장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텐데, 네. 그거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이 다 쓰지만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수입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원천 기술의 중요성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있으면 좋겠지만 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 아직 경쟁력이 좀 미흡한 네, 아직은 좀 아쉬운 사실이다. 점이다. 네. 네. 그래서 영상 컨텐츠도 약간 이제 요거는 기자 백브리핑을 하니까 기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네. 영상 컨텐츠가 사실 너무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오징어 게임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렇죠. 뭐 저는 이제 뭐 영상 컨텐츠 넷플릭스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것도 뭐 좀 봤었고 나의 아저씨 이런 것도 사실은 저는 최근에 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죠. 근데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로서 성공했던 오징어 게임의 그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거를 가장 큰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약간의 양날의 검 같은 게 있어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영상 콘텐츠의 수출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네. 글로벌 플랫폼이니까. 예, 왜냐하면 넷플릭스 같은 데서 펀딩이 없었으면 사실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탄생조차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돈이 필요하죠, 자본이. 예. 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제 기반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게 여러 지역에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수출이 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넷플릭스에 판매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식재산권이 넷플릭스한테 가요. 좀 제가 주로 드는 비유가 뭐냐면 디즈니가 자신들의 컨텐츠에 대해서 지재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만약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어서 겨울왕국 체험관이고 미녀와 야수 체험관이고 그치. 뭐 이런 게 막 자기들 컨텐츠 기반해서 쭉 만들잖아요. 네. 이거 놀이동산 테마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잘된 컨텐츠를 몇 개를 만들어서 넷플릭스 테마파크를 딱 만들었어.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오징어 게임 체험관이야. 그럼 그 돈은 다 넷플릭스한테 가는 거죠. 왜냐면 넷플릭스가 지재권 갖고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게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물론 아쉬운 거죠. 예, 아쉽죠. 아쉬운 거죠. 아쉽죠.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쉽죠. 그게 이제 약간 일본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뭐 덕후 문화에 기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 같은 게 이미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이 아주 방대하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뭐 닌텐도나 게임 같은 것도 잘 만들고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캐릭터 포켓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스트리밍이 되더라도 사실은 넷플릭스가 지재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본에서 만든 컨텐츠를 그냥 스트리밍을 해주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스트리밍이 되면서 그 저작권 사용료에 대해서 넷플릭스가 일본한테 줘야 돼요. 오히려 그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슬램덩크 세대잖아요. 네네네. 슬램덩크 너무 좋고 막 진짜 우리 옛날에 보던 그 슬램덩크가 다시 또 개봉하고 막 너무 좋은데
일본은 사실은 그 저작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슬램덩크 더 퍼스트 클래스가 사실은 넷플릭스에도 있거든요. 그럼 그 저작권을 그럼 넷플릭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는 그냥 보여주면서 저작권 스트림만 그냥 일본한테 주는 거고 일본은 계속 그 저작권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컨텐츠라고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해도 이게 저작권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차이가 나면 이 추가적인 수익 창출과 사업 확장에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본 같은 케이스를 좀 벤치마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어떤 그 방대한 컨텐츠의 어떤 경쟁력. 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잘 쌓아서 우리만의 저작권을 가지고 넷플릭스에다가 납품하는 구조가 아니라 넷플릭스가 우리 컨텐츠를 그냥 스트리밍을 해주고 우리는 저작권을 계속 받고 우리는 그 저작권을 가지고 추가적인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좀 그런 구조가 아닌 것 같다. 네. 뭐 넷플릭스에서 잘된 우리 한국 드라마 중에서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아닌 게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저는 넷플릭스에서 나오지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추가적인 또 사업을 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현빈이랑 손예진 그분들의 어떤 뭐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나 이런 걸 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쵸. 그런 거랑 그다음에 뭐 포켓몬 파는 거랑 약간 수준이 다르잖아요. 수익 사이즈에서. 그렇죠. 처음에 이거는 사실 이제 계약을 할 때 좀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수익이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생각하면서 네. 지금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네. 이렇게 잘 되는 것,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넷플릭스가 정말 넷플릭스 월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디즈니 저는 월드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네. 것처럼. 근데 거기에 오징어 게임 체험관은 당연히 있을 거고 네. 정말 많이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거를 보면서 우리는 혹시 손가락을 빨아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물론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이제 했으니까 처음에 이렇게 네네. 잘 될지 몰랐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 계약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이시네요. 네. 네. 너무 근데 좋습니다. 이게 약간 또 계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넷플릭스에다가 이제 납품을 하는 구조라 할지라도 우리 서비스 수출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납품을 하는 구조로 가면 판매를 하는 구조로 가면 이게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문화 여가 서비스 하위 항목에 뭐가 있냐면 멀티미디어 제작 서비스가 있어요. 그 수출이 늘어나긴 해요. 그러니까 납품을 하면 납품을 많이 하면 그리고 또 비싸게 하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원이 잘 돼서 2를 할 때는 넷플릭스에서 잘 된 거를 기반으로 해서 2를 펀딩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에 기반해서 2가 납품될 때는 그 서비스 수출이 확 늘어났을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그냥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넷플릭스에서 그냥 스트리밍을 해주는 거였으면 이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로 갔을 거예요. 네. 우리가 계속 지배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계정이 바뀌긴 하는 건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 네. 당연히 우리 서비스 특히 컨텐츠 수출을 이끌어온 측면이 큽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컨텐츠를 잘 만들고 납품을 하더라도 우리 서비스 수출이 증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있으면 넷플릭스가 단가도 계속 올려줄 테고 어떤 컨텐츠 제작 역량의 평가를 계속 높게 해주면서 좀 더 이제 비중 있게 우리 시장을 제작 시장을 좀 더 봐줄 테고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우리 경쟁력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아쉬운 포인트는 이게 지배권 자체가 넘어가 버리면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해서 할 수가 없다. 네. 하려면 이제 넷플릭스가 하는 거지. 예, 그게 좀 아쉽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오해는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게임 다 와줬다는 만들어진- 얘기가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에서는 이제 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이제 계정이 어디로 가는지 그다음에 향후 어떤 확장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식 서비스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수출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더디고 있지만 이제 지식 서비스가 계속 성장한다는 걸 감안하면 이제 서비스 수출도 이제는 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성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유지를 하려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이제 제조 설비라든지 건설 투자에 많이 치중을 했었어요. 네. 뭐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모 기업은 뭐 돈만 좀 생기면 다 뭐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그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솔직히 그런 투자보다는 이제는 서비스와 무형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확대하는 게 좀 중요하다. 네. 그러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뭐 서비스 자체 어떤 경쟁력을 키우는 거에 대한 투자를 좀 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중요성을 얼마나 그 간절하게 원하는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 우리만의 자본으로 안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선진국가의 어떤 그 연구개발 관련된 어떤 투자를 좀 유치를 한다든지 파트너십을 좀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하고 네.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조하고 서비스 간의 융합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업종 간의 구분이 됨으로 인한 규제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조업체가 어떤 서비스,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장에다가 장비를 납품을 하고 그거를 이제 IoT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하자가 일어날 것 같으면 네. 그걸 이제 사전에 유지 보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거를 막 좀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서비스업도 등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서비스업 그럼 또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구나. 뭐 서비스업 등록을 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거나 뭐 서비스업을 등록을 함으로써 기존의 제조업으로서 받았던 정부 지원이나 이런 것 등이 좀 약간 줄어든다거나 심지어 없어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하면서 같이 섞어서 요거 하면 되겠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쫙 나올 텐데 뭔가 요거를 하려면 뭔가 인허가 받아야 돼. 뭐 추가로 더 뭐 인허가 받아야 돼. 뭐 좀 더 뭐 등록해야 돼. 이래 버리면 야 그 등록비 생각하고 뭐 인허가 하지 마. 이거 하면은 이거 지원 깎이니까 하지 마.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애야 된다는 거고요.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지만 원천 기술이나 이런 연구 개발이나 또 문화예술 창작 부분에서 좀 인재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정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맞아요. 오징어 게임 그 감독하신 분도 그렇고 BTS도 그렇고 대표님은 모르셨지만 세븐틴도 그렇고 뭐 에이티즈 뭐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사실 그거 아시나요? 뭐 플레이브 뭐 이런 버추얼 아이돌 요새 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창작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창작하는 인재들도 있고 그런 창작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것 등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좀 약간 독려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 지원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좀 묵직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에서 중요한 건데 뭐 여기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형자산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여기 이제 인식하는 것, 이게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부든 무형자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이 되는 길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그 김구 선생님의 바람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으면서 좀 들었습니다. 좋은 보고서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보고서가 나오면 또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